네, 법률가 생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주차 소장 작성해보고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한번 그냥 쭉 훑어보고요.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요. 부동산은 아니,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그랬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지난번에 찾아봤죠. 동산은 소유권 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걸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써 있고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근데 이제 동산 중에 이미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미 넘겨줬는데 빌려준 거. 빌려줘서 새로 소유자가 될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야 그거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시 받았다가 다시 넘겨줄 필요가 없고 야 그거 너 가져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법조문이 이렇게만 읽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을 써놨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이유는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법조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건 아니라 이렇다고 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볼펜, 좋은 볼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그 좋은 볼펜을 B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B가 지금 그 볼펜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자, 그러면 B가 그 볼펜을 쓰고 있는 행위는 쓰고서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중에 어떤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구별하는 법 배웠었죠. 소비대차는 법조문은 되게 어렵게 돼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소비대차는 돈,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는 친구 간의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볼펜이나 이런 거 빌려주는 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볼펜 빌려주고 받는 거는 소비대차인 거죠. 아, 참 사용대차인 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는 집을 빌려주고 받는 거. 그럼 이제 차이는 소비대차는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나요? 아니면 같은 종류의 물건을 돌려주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사용대차는 그 물건을 돌려주느냐 같은 물건을 돌려주느냐 하는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차이는 무상이냐 유상이냐 쉽게 말해 공짜냐 대가를 받느냐 하는 차이가 임대차와의 차이죠. 임대차는 그 물건을 돌려주나요? 다른 종류의 물건을 돌려주나요? 동일한 물건을 돌려주죠. 동일한 집을 돌려주지 뭐 같은 종류의 아파트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가를 받는 것 이게 차이죠. 지금 볼펜을 한번 빌려주고 나중에 저 시간 끝나면 줘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고 사용대차 하기로 한 거죠. 돈 받고 한 거 아니니까 사용대차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뭔가 크게 도와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볼펜을 B라는 친구한테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동산의 소유권은 넘겨줘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직접 넘겨줘야 돼요. 얘다 이러고 건네주는 거 이게 인도잖아요. 그러면 볼펜을 건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B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있죠. B가 들고 있는 볼펜을 A가 나 볼펜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해서 받아요. 그럼 이게 어, 사용대차 관계가 끝난 거죠.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그러고 나서 다시 B한테 했다 이거 가져. 이렇게 하면 이거 뭐 하는 바보야 얘 인성 문제 있는 앤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B한테 아 그 볼펜 나 돌려줄 필요 없고 네가 가져 라고 의사 표시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이렇게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 동사는 인도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미 양수자가 동사를 가지고 있는 때, 점유한 때에는 의사 표시만 그래 너 그거 가져라고 표시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걸 써놓은 거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이 부동산이 임야인지 전인지 답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표시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옛날에는 했고 registered copy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등기국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하고 자 임대차 계약서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전세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날 얘기했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요새 뭐 임대차 3법이 개정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정의 큰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 이게 왜 필요한가요? 어차피 집 가진 사람하고 집 없는 사람이 서로 알아서 계약으로 해결하면 그만인데 그거를 법까지 나서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있죠. 그렇게 안 했더니 약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민법에는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사적 자치의 원칙은 뭐냐면 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두면 된다 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과 한 상자를 100원에 팔지 1000원에 팔지 당사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사과를 돈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서 그 사과 농장을 다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사과를 안 팔아버려요. 그래서 사과가 시장에 품귀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한테는 사과 한 알에 100원에 사가지고 소비자들한테는 사과값을 확 올려서 만원, 2만원에 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이런 거를 보이지 않는 손에 그냥 맡겨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시장도 한번 보세요. 집주인하고 집에 들어가 살 사람하고 사이에 둘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해요. 집주인은 나는 매월 월세를 100만 원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 세입자는 100만 원 무슨 소리야? 100만 원 내면 나 거기 말고 딴 데 가지 뭐. 그 옆에 집은 50만 원만 받고 저 세 주는데 50만 원 하는데 가지. 집주인이 월세를 100만 원 받겠다는 건 자기 자유죠. 그 100만 원을 받는데 옆에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거기 안 가고 100만 원 내고 살겠다. 그것도 자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죠. 그냥 원래대로 아주 정상적인 시장 구조라면 집주인이 100만 원에 내놨는데 적정한 시세가 5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짜리가 안 될 테니까 계속 집이 비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가 너무 비싸게 내놨나? 이러고 집 주위에 시세를 알아보고 50만 원 정도에 다들 거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만 통뼈처럼 100만 원 내놔가지고 집이 평생 안 나가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60만 원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딴 사람들하고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45만 원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아서 가격이 결정되죠. 근데 그렇게 그냥 뒀더니 집주인이 지금같이 이제 집은 귀해지고 새 살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막 올려요. 한 달에 이번 달에 50만 원 받았는데 들어왔더니 다음 달에 100만 원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세입자가 무슨 소리예요? 50만 원에 계약했으니까 나는 저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계약을 이렇게 하죠. 나는 매월 월세를 100% 범위에서 올릴 수 있다. 세입자가 설마 그러겠어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주인이 야 계약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러면서 이번 달에 50만 원, 다음 달에 100만 원, 그 다음 달에 200만 원 이렇게 막 올려요. 그래서 세입자가 따지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계약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일이 생기면 세입자들은 꼼짝없이 쫓겨나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계약 안 할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집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집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훨씬 적고 집도 적고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횡포는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차 관계를 고치죠. 수정하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새를 살면 새빵살이 한다고 그러죠. 집을 지어요.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집을 지으면 그 옆에 단칸방 같은 걸 하나 짓고 거기에 부엌하고
주방하고 이런 걸 딸려서 짓고 그 방을 세를 놔요. 그 세를 살면 매달 얼마씩 주면서 이제 세를 사는 거거든요. 그 세를 사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요.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세 사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 사는 사람은 지금은 그냥 그대로 집주인 다 바뀐 집주인하고 그냥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세를 살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근데 한 2, 3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집이 팔리면 세 사는 사람이 나가야 됐어요. 집주인이 알아서 다른 사람으로 세를 들이게. 세 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런 불리함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택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또는 그 집이 경매가 돼도 대항력을 가진다. 대항력은 버티는 힘이죠. 대항하는 힘. 언제까지 버티냐 하면 내가 낸 보증금을 내줄 때까지 버티는 힘이 생겨요. 나 원래 옛날 조건대로 그대로 살을래. 이런 조건이 생기거든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저희가 생기냐 하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서 딴 사람이 낙찰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경매하고 들어온 돈으로 이제 채권자들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라 이것도 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데 잘 와닿지가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B씨가 A씨 집에 세를 들어 살아요. A씨 집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세를 들어 살고 있어요. A씨는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A씨가 갖고 있는 집은 2억짜리 집인데 은행에 1억 5천짜리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돈을 1억 5천을 빌려서 썼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은 이 B씨한테서 전세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A씨는 이 집 살 때 2억 원 중에 얼마가 자기 돈일까요? 하나도 자기 돈이 없죠. 뭐 정도가 자기 돈일까요? 취득세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세금 내는 거 하고 등기 수수료하고 중개사 수수료 이런 거 정도만 자기 돈으로 내고 지금 2억짜리 집에 1억 5천은 대출, 5천만 원은 세입자한테서 받아서 냈죠. 세입자가 매월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A씨는 이제 이 집을 유지하려면 은행에다가 1억 5천 빌린 거 이자를 내야 돼요. 요즘 1억 5천 빌리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근데 이자를 한 3개월 못 내면 은행은 이 집을 경매를 하죠. 경매하면 2억짜리 집이 2억에 팔릴까요? 2억에 안 팔려요. 그래서 2억에 안 팔리는데 하여튼 경매를 누가 1억 8천에 받았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제 갑이 들어와서 1억 8천을 내고 이 집은 자기께 됐잖아요. 2억짜리 집이지만 1억 8천을 내고 자기는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세입자한테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5천만 원 주세요. 나 5천만 원 받아야 나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1억 8천 내고 2억짜리 집 낙찰받은 사람. 2억짜리 집이라서 1억 8천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5천만 원 보증금을 내줘야 돼요. 그럼 얼마에 낙찰받은 거예요? 2억 3천에 받은 게 되죠. 1억 8천 더하기 5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갑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B씨가 버티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도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보증금을 달라고 하고 있으면 갑이 낙찰 받으면서 낸 1억 8천만 원으로 보증금하고 은행 돈을 줘요. 부족하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그냥 깨끗하게 들어오니까 끝.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 B씨가 나는 집에 그냥 살을래. 버틸래. 보증금은 나중에 받을래. 보증금은 나중에 낙찰받는 사람한테 받을래. 지금 배당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받으러 들어갈 때 1억 8천을 쓰면 바본 거죠. 5천만 원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은 내가 나중에 내줘야 되는 거고 이 집은 2억짜리인데 2억에 돈 다 주고 살려면 내가 이거 뭐하러 사? 한 1억 8천이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1억 8천이니까 1억 3천만 원만 써야 돼요. 1억 3천은 쓰고 돈을 내고
5천만 원은 나중에 세입자 물어줘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때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세입자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칠 때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택의 인도가 뭐죠? 아까 뭘 넘겨주는 건데 동사는 넘겨주기만 하면, 인도하기만 하면 소유권이나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주택은 넘겨줄 방법이 있나요? 주택을 넘겨주는 방법은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했는데, 인도가 뭐죠? 아까 얘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들어가서 사는지 아는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 뭔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해요. 주민등록을 마친 때인데, 주민등록이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전입신고거든요.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보는데, 주민등록을 2020년 10월 8일에 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하면, 주민등록은 10월 8일에 했지만 이길 0시에 생겨요. 그게 다음에 있어요. 힘들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항력 조항이고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집행권원, 이게 뭐 판결 같은 거예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임차인이 자기가 보증금을 5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요. 소송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줘, 이렇게 얘기할 때 원래는 자기는 돈을 주고, 자기는 인도를 해주고 집을 넘겨주고, 나 집 넘겨줬으니까 보증금 돌려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집에서는 쫓겨난 다음에 보증금만 달라고 해야 되니까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3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 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권과 확정일자예요.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권, 확정일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아까 B라고 하는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췄다고 쳐요.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권은 뭐였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었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항력을 갖춘 사람은 신한은행, 아까 1억 5천 빌려준 신한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한은행이 이미 이 확정일자 받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해 줘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신한은행보다 뒤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집을 빌리거나 전세를 살려고 하거나 이러면 근저당 설정된 게 있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된 게 없을 때 근저당보다 먼저 얼른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아무리 A라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도 그 경우에도 은행이나 다른 데보다 먼저 받아간다. 이런 게 우선 변제권. 먼저 받아간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에요. 법조문만 읽으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아까 이게 인도잖아요. 입주하고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이길 0시에 생겨요. 이때 생기는 다음 날은. 왜 0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10월 8일에 아까 주민등록 마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10월 8일에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10월 9일 날 땡 하고 시작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10월 9일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도, 은행에서 돈을 아무리 일찍 빌려도
어제자 10월 8일에 전입신고한 사람보다는 뒤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은행에서 10월 8일에 돈을 빌리고 10월 8일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했다. 그게 2시였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2시보다 먼저 1시에 가서 전입신고까지 다 마쳤다. 그래도 B가 1시고 은행은 2시지만 1시, 2시는 따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확정 지어주는 방법으로 세입자를 다음날 0시로 특정해 놓는 거거든요. 다음날 한 사람보다는 누구보다 빠르지만 같은 날 한 사람보다는 늦게 돼버렸죠. 특정을 짓게, 그러니까 싸움이 안 생기도록,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사용하거든요.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항력.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집을 안 비워줘도 되는 거,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가 뭔지 모르죠. 계약서를 가져가서 동사무소나 또는 뭐 공증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이러면 꽝 하고 도장 하나 찍어줘요. 그 도장에 확정일자 몇 포 이래가지고 그날 계약했다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10월 8일에 세입 전입 하고 전입신고하고 계약서도 쓰고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세입자하고 짜고 전입신고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 계약도 먼저 한 것처럼 땡겨버리면 은행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은행 말고 다른 채권자들도 그러니 짜고서 세입자랑 돈 빼돌리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하고 있어요. 아까 다시 대항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을 할 때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이길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이 다음 날부터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A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세입자가 A예요. 2020년 4월 10일 오후 3시에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4월 11일 오후 2시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4월 10일 오후 3시 한때 4월 11일 0시 4월 11일 2시 4월 12일 0시 언제 생기죠? 다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를 늦게 했죠.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돼요. 사실은 빨리 해서 같은 날 임차해서 4월 10일 날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4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생겼을 텐데 전입신고를 하루 늦게 했죠. 오후 2시에. 그러면 4월 11일 오후 2시가 아니라 그 다음날 이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길 다음날 0시에 이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겠구나. 이길은 다음날이라는 뜻이에요. 다음날 0시에 4월 1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게 되죠. 내가 지난 시간에 다가구 주택하고 연립주택 이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이건 뭐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걸 내면 틀리게 하기 딱 좋은 문제이긴 한데 내가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시 이제 또 우선변제권하고 대항력이 중요하니까 다시 여기를 또 설명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거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 무슨 뜻일까요? 경매할 때 돈 들어오는 거 교환가치, 교환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는 권리인데 이 우선분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생겨요. 대항요건은 계속 나오죠. 대항요건 버티는 힘은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고 확정일자는 아까 어디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는 거 그게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는 증서, 계약서죠.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증명해주는 법률상 날짜인데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짜고 보증금 액수를 사후에 변경할 수도 있고 날짜를 소급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가짜 임차인 내세워 가지고 임대인이 막 빚을 여기저기 져요.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가지고 네가 나 대신 얼마 좀 받아줘.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나누면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언젠지 확인하는 날짜예요. 동사무소에서도 해주고 등기소에서도 해주고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도 해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이 제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소액 우선변제, 이걸 최우선변제라고 하거든요. 보증금이 아까 얘기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하고 이런 걸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앞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한은행이 먼저고 내가 신한은행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받아가고 나서 받아가는데 은행이 다 받아가고 나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증금 중에도 아주 소액인 거, 굉장히 영세한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은행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먼저 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로 정하고 있냐면 서울은 3,700만 원. 3,700만 원짜리 보증금은 3,7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최우선해서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구역은 3,400만 원. 그런데 요 3,700만 원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알고 보니까 주택이 7천만 원밖에 안 해요. 주택이 7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보증금이 3,700만 원이면 7천만 원의 절반인 3,500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해 준다는 거예요. 주택이 3,700만 원이다. 주택이. 그러면 3,700만 원 우선 변제로 다 받아가 버리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3,700만 원의 절반이면 얼마죠? 1,500만 원에다가 350만 원이니까 1,850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를 해준다. 최우선 변제, 소액 우선 변제를 해준다. 그런데 그건 또 얼마까지냐면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보증금이라고 보고 1억 1천만 원 중에 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1억 1천만 원 기준으로 3,700만 원까지는 먼저 받아가게 하고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만 돼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3,700만 원 까지고 뭐고를 떠나서 1억 2천, 1억 3천 보증금 낼 사람은 영세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보다 무조건 먼저 줄 필요는 없다. 이런 게 고려 사항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로 변제를 못 받는 경우에도 아까 얘기대로 4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4월 11일에 하루 무슨 일이 생겨서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4월 1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길 0시에 다음날 0시에 그랬는데 4월 10일 날 나는 입주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 다음에 4월 11일 날 가가지고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 빌리고 근저당까지 설정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예요? 내가 4월 10일 날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4월 10일 날 들어가면서 그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집주인이 4월 11일 날 아무리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나의 대항력은 4월 11일 0시부터 생기니까 은행보다 앞서잖아요. 무조건 빠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수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도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소액 임차인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1억 원,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정도로 작은 임차인은 그 집이 얼마에 팔렸든 간에 물론 7천만 원은 넘어가야 되겠죠. 얼마 굉장히 낮은 팔려서 은행에 다 주고 한 푼도 줄 게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3,700만 원까지는 3,700은 어디서 나왔죠? 아까 최우선 변제액이 3,700이라고 그랬어요. 3,7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먼저 준다. 이게 소액 우선 변제권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던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얘기는 마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7강을 하면서
대포 통장 얘기 또는 적금 매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